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글로벌 콘텐츠 마켓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콘텐츠 마켓. 마켓은 시장이죠. 콘텐츠 마켓은 콘텐츠를 거래하는 시장. 글로벌 콘텐츠 마켓은 세계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 대단한 이런 뭐 영화를 만든다든가 뭐 드라마를 만든다든가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뭐 몇억, 몇십억, 심지어는 수백억짜리의 그런 그 프로젝트도 이런 영화를 만든다든가 드라마를 만든다든가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한번 방송하고 뭐 버린다? 엄청 아깝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였으면은 그거를 돈을 뽑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글로벌 콘텐츠 마켓에서 그 돈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사 제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프로듀싱을 하는 조직에서 뭐 영국의 BBC가 됐던 뭐 세계적인 뭐 미국이 됐던 그런 그 나라에서 만든 이런 그 콘텐츠를 미리 그 시장에 가서 돈을 선투자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콘텐츠를 싸게 사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세계 시장에 내놔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콘텐츠를 내가 투자를 해서 그걸 사다 내 방송으로 틀든지 내 매체, 내 미디어에 그걸 틀어서 수익을 광고를 뭐 따내고 그래서 수익을 취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내가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할때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돈을 내가 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그 돈을 끌어와야 됩니까? 국내에서 끌어오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걸 세계 시장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마켓에 가서 내놓음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면은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엄청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글로벌 콘텐츠 마켓에서는 콘텐츠 마켓이라고도 하지만은 무슨 뭐 견본이라는 말도 쓰고 특히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많습니다. 영화 페스티벌이라든가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페스티벌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페스티벌? 페스티벌 그대로 번역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축제예요. 축제. 축제의 그 전통적인 의미는 옛날부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축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행사도 의식을 갖추는 그런 것을 페스티벌이라고 해봤습니다만 오늘날에서 페스티벌이라는 의미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라든가 재래적인 의식 같은 의미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산업적인 어떤 그 경쟁을 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장이 된다는 의미를 더 갖고 있는 것이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이 마켓적인 측면이 더 강화되는 것이 이 페스티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페스티벌이 됐던 무슨 뭐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이 됐던 하는 것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의미는 애초에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경제적인 비즈니스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역시 뭐 콘텐츠 페스티벌도 같은 뜻이겠죠. 뭐 축제적인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만은 그게 종교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어떤 유통을 콘텐츠의 유통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부대 행사로 이것이 열리는 장이다, 마켓이다,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페스티벌의 주목적이라는 유통의 유통, 콘텐츠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콘텐츠의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붙여주고 가치를 더 확대시켜서 그것을 유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장이다. 이게 이 콘텐츠 마켓의 주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콘텐츠 견봇이나 마켓이나 페스티벌 뭐 이런 것이 전부 결국은 이런 돈을 버는 마켓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콘텐츠 마켓에서 취급이 되는 이 영상 콘텐츠의 이게 콘텐츠가 가지는 그 산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영상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고부가치 산업.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 다큐멘터리가 됐던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소스 멀티유스 이거 윈도우 이펙트라고 합니다만 창구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뭐 이걸로
뭐 DVD를 만든다든가 또는 게임으로 만든다든가 뭐 이벤트나 관광 같은 데도 활용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모자, 신발, 뭐 양복, 뭐 양발, 구두, 뭐 가방 등등 넥타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상품의 캐릭터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줌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큰 그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완소스 멀티유스를 일으켜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고부가치 산업이 바로 이 영상 콘텐츠 산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영상 콘텐츠에는 그 나라면 그 나라, 그 조직이면 조직, 그 사회에 어떤 가치관과 이미지가 담겨 있는 아주 그런 그 고귀한 문화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가치를 지향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뭐 대장금이라든가 겨울연구라든가 뭐 이런 그런 그 뭐 태양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부 그 나라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추출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가 수출되는 것으로서 그 나라의 어떤 어떤 국가의 위선, 위신 뭐 이런 것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품격을 올려주는 그러한 아주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 상품이고 영상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영상 콘텐츠에 세계 사람들이 한번 기호를 형성하게 되면은 그걸 자꾸 수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그걸 경험제라고 그러는데 경험제 등 특을 갖고 있습니다. BTS를 좋아하는 세계의 많은 그런 그 음악 팬들은 BTS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말이죠. 아미라고 그러죠. 빠지면은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BTS가 세계적인 그런 가수가 되고 이렇게 뭐 엄청난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한번 기호가 형성이 됐다. 한번 좋아하게 된다.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바로 영상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콘텐츠를 거래하는 그런 장소, 그런 장이 바로 영상 콘텐츠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영상 콘텐츠 마켓은 바로 이런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콘텐츠에 가면은 그런 뭐 문화 산업이 된 이런 그 콘텐츠 페스티벌, 뭐 마켓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뭐 프로듀서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와 관계되는 뭐 사장님이라든가 무슨 해설자라든가 뭐 방송사에 무슨 뭐 중역들이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콘텐츠를 뭐 사고 팔기도 하고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제작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무대가 바로 이 영상 콘텐츠 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 콘텐츠에 가면은 각 나라의 무슨 뭐 커미셔너, 디렉터 뭐 또는 뭐 이런 그 영상 콘텐츠를 배포하는 업자들, 커미셔너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니까 하나의 문화의 경연장이 됩니다. 거기서 그 각국의 어떤 그런 작품들이 막 와서 거기서 상영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이게 이 소통하면서 어떤 그 나라의 감각과 정체성 또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하나의 문화의 경연장 역할도 이런 콘텐츠 마켓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세계적인 영상 콘텐츠 마켓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이런 마켓이 처음 시작된 것은 영화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텔레비전은 1950년대 이후에 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영화의 글로벌 마켓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 1932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뭐 베니스라고 합니다만 이 베니스 영화제가 이런 그 영상 콘텐츠 마켓의 효시입니다. 효시. 제일 처음에는 1932년에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가 처음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칸 영화제라고 하죠. 칸 영어 발음은 칸이고 뭐 깐느라고 프랑스식은 깐느 영화제. 그 다음에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그 다음에 러시아의 서울 모스크바 영화제. 이렇게 이게 세계 4대 영화제라고 그러죠. 이것이 세계 4대 영화제로 영상, 특히 영화 콘텐츠 마켓에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콘텐츠 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1996년에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되고 뭐 전주국제영화제, DMZ 영화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 뭐 이런 영화제들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개최가 되고 있죠. 여하튼 이런 글로벌 영상 마켓의 선두주자는 영화였다. 영화. 그래서 그 국제 영화제에 가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과 소통을 하고
영상물 상영을 통해서 뭐 국제 콩쿠르를 하는 거죠. 영화 콘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국제상을 줘요. 그럼 상을 받으면 그 영화 콘텐츠의 품격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가면 또 제작 경영이라든지 어떻게 요즘에 와서는 제작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산업과 연관이 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도 같이 개최가 돼요. 그래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토론 기회를 주고 국제 공동 제작을 추진하는 그런 장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영화에서 시작이 된 것이 요즘은 다큐멘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시장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방송과 관련되는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다큐멘터리 시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유럽과 미주에서 지금 그 열리고 있는 다큐멘터리 그 페스티벌, 다큐멘터리 마켓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아시아 쪽에 이런 그 다큐멘터리 이 마켓을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양의 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한번 알아보면, 제일 먼저 소개할 그런 다큐멘터리 시장은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국제 그 암스테르담 영화제 이드파라고 합니다. 이드팔, 인터내셔널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인 암스테르담, 이걸 약자로 해가지고 IDFA, 이드파라고 그러는데, 요게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이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이게 1988년에 시작이 됐는데 매년 그 11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연리는 한 20만 명 이상이 여기를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다큐멘터리 축제이고, 다큐멘터리 그 작품들이 교환되는 마켓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 뭐 다큐멘터리 채널, 메이저 배급사들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BBC라든가 뭐 이걸 포함해서 미국의 PBS, 뭐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메이저 채널들이 여기에 와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 그래서 모든 나라의 다큐멘터리가 여기에 와서 한번 상영해 보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한 3,000평 이상이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여기 가서 상영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상영되려고 그러면은 그 경쟁력도 상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7개의 영화제 경쟁 부분과 그 경쟁 부분, 이렇게 7개 경쟁 부분, 뭐 장편, 중편, 신인 감독, 학생, 뭐 네덜란드 국내 부분, 그다음에 인간과 환경 부분, 음악 다큐멘터리 부분이라고 하는 경쟁 부분이 7개가 있고, 경쟁하지 않는 비경쟁 부분으로 디지털 부분에 시상하는 이드파 다큐랩 어워드라는 것이 하나, 그걸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택의 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거장 해고전, 어린이 다큐멘터리 등 이런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들이 비경쟁 부분으로 상영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피칭이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세계 최대 규모의 피칭인 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해요. 피칭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제작자들이 와서, 또는 제작사가 와서, 특히 프로듀서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제작 의도를 밝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제목이 이런 제목이고, 그 내용이 대강 이러이러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제작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제작이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그런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투자에 돈을 내는 만큼의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뭐 방송을 뭐 한두 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내면은 그 지역 아시아만, 뭐 한국이 사왔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나라에 배급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돈을 요만큼 내십시오.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야구에서 피차가 공을 던지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계획안을 싹 살펴서 보여주는 거, 던지는 거예요. 이걸 피칭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드파에서는 세계 최다의 그런 규모의 가장 유명한
그런 피칭인 이름이 포럼이에요. 포럼이라고 하는 피칭을 운영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그 제작자들이 프로젝트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세계 유수의 텔레비전 채널 배급사 구매자들이 이거를 나 참여하겠습니다. 나 돈 내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여기서 투자자들이 많이 끌어오면은 나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제작을 할 수 있는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제작이 끝나면 돈 낸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판매가 다 끝나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이 돈 내고 안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작해놓고 안 팔리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팔릴 걱정이 없는 것이죠. 돈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러한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이 피칭이에요. 피칭. 그래서 이 세계 최대 규모의 피칭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피칭을 하면 다 사람들이 사갔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 수백 개 뭐 프로젝트가 피칭이 된다.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선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한번 선정이 된다 하면은 이건 흥행을 보장드려. 이미 돈을 다 밝게 약속됐으니까 제작비는 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만큼의 그 경제성인 돈을 또 벌 수도 있는 것이고 판매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그래서 엄청난 그런 효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것이 뭐 어떤 큰 인기를 끌게 된다 그러면 그걸 안 사가는 사람들에게 미리 선투자를 안 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송사나 뭐 이런 나라에게는 더 비싼 가격으로 그걸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득이 있는 게 바로 이 피칭 제도인데 하여튼 선정만 되면은 이런 큰 콘텐츠 마켓에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미 90% 이상은 이미 투자를 받는다. 대박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깐느 견봇입니다. 깐느 다큐멘터리 전문 마켓이에요. 깐느 아까 세계 3대 영화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그 깐느죠. 아까 베네치아의 베니스 영화제, 뭐 깐느 영화제, 모스크바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4대 영화제인데 거기 중에 하나가 열리는 것이 바로 그 깐느 영화제, 프랑스의 깐느 영화제가 유명한데 거기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 유명세를 많이 타고 있는 것이죠. 그 유명세 못지않게 여기서도 세계 최대의 텔레비전과 미디어 콘텐츠 마켓 두 개가 여기서 열려요. 그래서 그게 미프콘이라는 것과 미프TV라고 하는 것인데 미프콘은 가을에 개최가 되고 미프TV는 봄, 보통 4월에 요 칸나에서 열리는 두 개의 세계 최대의 콘텐츠 마켓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한 100개 나라 이상에서 한 1만 5천 개에 달하는 그런 참가자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살아오르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그런 그 깐느 다큐멘터리 시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작품 그대로만 뭐 드라마라든가 무슨 다큐멘터리다 이것만 그대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포맷도 팔려요. 포맷도 팔리고 드라마, 다큐멘터리 작품을 물으시고 포맷까지도 유통되는 포맷이라는 그 콘텐츠들이 유통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 구매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참 굉장한 그런 인기를 끄고 세계 최대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은 나트페라는 나트페 National Association of Television Program Executives,라고 하는 그런 근데 이것도 밉TV, 밉콤과 더불어 세계 3대 견본시 하나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매월 1일에 열리게 되는데 처음엔 미국의 로컬 방송 프로그램 견본시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교육이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이런 국제 견본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프랑스에서 열리는 건데 이 SSD, Sunny Side of the Dog, 독은 다큐멘터리 약대 DOC, Sunny Side of the Dog, SSD 이렇게 약칭으로 부릅니다만은 이건 다큐멘터리만 하는 다큐멘터리 전문 포럼이에요. 보통 매년 6월 달마다 프랑스의 라로세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가면은 다큐멘터리의 제작 경향이라든가 유통에 관한 경향, 이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이벤트들이 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국제 공동 제작과 투자에 가장 오래된 피칭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유럽이라든가 뭐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을 할 때는 이 SSD를 이용하면은 대단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SSD, 서리사이드 오브 더 도그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라로스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라든가 라틴 아메리카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가지고 자매 이벤트들이 매년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SSD를 아시아에서 열리면 ASD, 아시안 사이드 오브 더 독. 그 다음에 이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열리면 LSD, 라틴 사이드 오브 더 독. 이렇게 해가지고 이와 비슷한 행사를 아시아와 남미에서도 열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열리는 이런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중에 셰필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셰필드 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셰필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게 급부상하기 시작하는데, 매년 6월에 열립니다만은 영국의 셰필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리는데, 여기서는 그 장르나 형식이 최근의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다큐멘터리 장르나 다큐멘터리 포맷 같은 것을 여기서 가면은 크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여기는 공개적으로 아까는 그런 피칭을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1대1을 만나서 피칭을 해줘요. 그것을 사겠다는 그 포맷을 내가 반드시 어떻게 구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결심을 가진 상대방을 골라서 1대1로 피칭을 해주니까 그 성사율이 굉장히 넘었죠. 실질 성사율이 뭐 거의 90%에 향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수준 높은 그런 각종 여러 가지 그 작품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또 수준 높은 부대 이벤트들이 같이 그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인 다큐멘터리 감독들을 위한 다큐멘터리 컨퍼런스, 또는 뭐 디지털 미디어라든가 크로스 플랫폼 전략, 뭐 이런 거에 관한 세미나, 뭐 이런 것들 열리니까 그 영국의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BBC라든가 뭐 영국의 주요 방송사, 또 메이저 방송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도 여기 셰필드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핫도그라고 하는 핫도그스 캐나디안 이너내셔널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이라고 합니다. 실어서 핫도그 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도구는 다큐멘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는 DOC를 줄여가지고 DOC 도구 이렇게 해가지고 핫도그. 이거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열리는 그런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입니다. 1933년에 이게 설립이 됐는데 매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5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한 200여 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이 되는데, 더 다크샵, 다큐멘터리 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시장, 다큐멘터리 마켓을 여기서 열고 있는 게 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 핫다그 그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네덜란드의 이드파 그 포럼이라고 하는 피칭이 세계적인 그 피칭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열리고 있는 이 핫도그 포럼도, 그 피칭도 이 이드파 못지않은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피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어요. 특히 그 독립 다큐멘터리 그 프로듀서들이 여기서 굉장히 빛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에 이충렬 감독이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상영이 되면서 큰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쟁부인 다큐멘터리의 필름 신인예술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더 알려지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이드 인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나라의 다큐멘터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를 여기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작품들이 특히 많이 여기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승준 감독의 뭐 신인 아이들, 정벽일 감독의 우리는 액션 배우다, 이성규 감독의 오래전 인력거 뭐 등등 많은 그런 우리나라 이 다큐멘터리 감독된 작품들이 여기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유타주에서 열리는 선댄스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썬댄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1985년에 내일을 향해 쏴라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깽 영화인데 내일을 향해 쏴라. 거기에 주인공을 맡은 사람이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하는 배우예요.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맡은 역이 여기 깽의 하나인 썬댄스예요. 썬댄스. 그래서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이었던 썬댄스라고 해서 그 썬댄스의 이름을 따서 여기서 이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을 여기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미국의 그 독립 원래는 미국의 그 영화만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필름 페스티벌이라 이름 붙인 것도 그래서 붙이는 건데, 근데 그 이후에 필름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 부분을 추가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추가됐습니다. 특히 여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영화 감독들의 작품들이 여기서 많이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세계 독립 독립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꿈을 꾸는 그런 콘텐츠 페스티벌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독립 다큐멘터리 어느 방송사에 KBS, MBC, SBS 이런 방송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렇게 프리랜서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가들이 여기서 어떤 그런 명성을 얻게 되면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되는 거고 그만큼 또 어떤 부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소개가 되는데 이게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어요. 그러면서 이 썬댄스 필름 페스티벌이 대단히 유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시아의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SD라고 하는 거. 아까 프랑스로 아로스에서 열리는 SSD라고 하는 게 있었죠. 서니사이드 오브 더 도. 여기는 ASD. 아시안 사이드 오브 더 도게요. 그러니까 SSD의 아시아판이죠. 아시아 컨텐츠 마켓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제작을 장려를 하고 또 그런 제작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좋은 질 높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에 홍콩 필름 마켓과 병행을 해서 처음 홍콩에서 개최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아시아와 세계 각국에서 이 커미셔너라든가 제작자라든가 프로듀서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게 2011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개최가 됐어요. 이게 2011년에. 그래서 그때 한 100명 이상의 커미셔너가 오고 한 30개국에 가까운 나라에서 참가를 해서 많은 그런 미팅이라든가 피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열리는 광저우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광저우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요거는 중국의 우리나라라고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광전총국, 사르푸트라고 합니다만, 광전총국이 직접 주관을 하면서, 광전총국이라는 것은 중국의 라디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를 모두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중국의 국가기관의 사르푸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주관을 하는 범아시아 행사로 지금 진화가 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대의 다큐멘터리 이벤트를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거죠. 광저우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의 여러 가지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유럽의 프로듀서들, 그다음에 아시아의 여러 가지 제작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 페스티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열리는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야마가타라는 것은 일본의 다큐멘터리의 거장 오가와 신스케가 주축이 돼서 이 다큐멘터리를 1989년부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연제로 연결됩니다. 매년 열리는 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라든가 이규정 감독의 사랑에 대한 진실 이런 것들이
그 오가와상이라는 오가와 신스케 이름을 딴 오가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 다큐멘터리 이 페스티벌, 여러분 EBS 열리는 EIDF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EIDF는 인터내셔널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 EBS의 인터내셔널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을 짜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의 약자를 짜서 EIDF라고 그래요. EIDF. 그래서 이것은 주로 비교적인 저예산 다큐멘터리 손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 출품작의 완성도, 지명도의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EBS에서 이 EIDF를 운영을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만들면서 EBS에서도 상당히 그 다큐멘터리 부분에 발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작품상 선정위원회 선정위원으로 한 3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EBS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선정이 돼요. 제가 거기를 그만둔 이후에도 거기에서 이달의 작품상으로 이 받는 걸 보면 EBS가 KBS보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많았지 적진 않아요. 그 정도로 이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그 월등한 그런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EIDF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배운 노하우, 뭐 이런 그 제작하는 그런 그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부쩍 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IDF의 운영이 상당한 그런 그 매력 있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영화제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 EBS는 자기 EBS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EBS 출품작들을 전부 다 EBS에서 방송을 해줘요. 어느 나라의 작품이 됐든 간에. 그래서 자체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의 그 마켓으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로는 국내에서 이 EBS, EIDF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도 있고 괜찮은 건데, 이게 1909년에 방송 콘텐츠 진흥원에서 여기서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해서 사전 제작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던 이승준 감독의 달팽이의 꿈이라고 하는 EIDF 작품이, 여기 아까 말한 네덜란드 이드파에서 그 장편 부분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게 EBS가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를 대표하는 그런 방송사다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한국의 대표적인 견본시로구는 BCWW,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월드와이드 엑시비션 앤드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2000년부터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그래서 매년 9월 서울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그런 견본시가 있고요. 여기도 한 50개국 이상에서 한 250개 정도의 방송 관련 업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국제 영상 콘텐츠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게 살아오는 사람보다 거기 가서 팔겠다고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조금 약점이긴 합니다. 조금 이게 좀 더 세계적인 시장 친화적인 마케팅을 좀 해서 좀 많이 팔리는 그런 그 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콘텐츠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콘텐츠 마켓, 줄여서 BCM이라고 합니다만, 부산 콘텐츠 마켓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에 출범한 건데 매년 5월에 개최되고 해마다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콘텐츠예요. 그래서 2007년 첫 해만 해도 한 100개 업체들이 참가를 했고, 지금은 매년 한 5, 600개 이상의 그 콘텐츠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그런 영화제로서 이제 약간 말하는 부산 국제 영화제와 더불어서 이 부산 콘텐츠 마켓이 이제 아시아의 깐으로 점점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제 공동 제작이죠. 국제 공동 제작. 그래서 또 그 국제 공동 제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피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칭을 하고 그 피칭을 통해서
작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 배급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국제 공동 투자라고 하는 것이 같이 공동 제작한다. 너는 뭐 시나리오를 쓰고 나는 뭐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여기 이런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습니다. 프로듀서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죠. 따라서 이런 같이 실제로 국제 공동 제작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 실제로는 제작사가 채널이나 배급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것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작사는 소요 제작비를 파트너들이 투자를 해주면 그 투자비를 충당을 해서 그거를 제작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박은망도 동시에 확보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작이 되면 국제 제작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거래하겠다. 돈을 얼마 내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계약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전에 사전 구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국제 공동 제작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선진국에서 이 국제 공동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큰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국제 공동 제작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유통을 통해서 가치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완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윈도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면 드라마, 뭐 다큐멘터리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탈바꿈을 하면서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완소스 멀티유스 윈도우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런 판권을 얻어야지 그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고 그걸 유통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 제작을 하고 국제 글로벌 마켓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유통 이제는 한 번 이런 방송을 만들어서 그거를 뭐 한번 방송하고 만다. 그럼 제대로 자금 회수가 안 되겠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산업이 바로 영상 콘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또 리스크를 없애고 돈을 많이 벌겠다 하면은 이제는 해외 유통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외 시장 진출을 한다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KBS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런 국제 공동 제작을 하고 피칭을 하고 있고 이건 뭐 최근에 보면 KBS에서도 뭐 차바고드라든가 아무튼 뭐 누들로드라든가 슈퍼차이나 뭐 이런 것들 소위 말 KBS도 K독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그런 국제 공동 제작이라든가 국제 시장을 통해서 많은 그런 역할을 좀 국제 공동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기획하고 제작을 한 다음에 그것을 완성을 해서 뭐 배급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기획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배급하고 그 다음에 제작한다. 제작이 제일 마지막에 순서가 속하는 그런 데가 돼서 이미 그 기획을 한 다음에 투자를 받고 그거를 배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배포를 하고 돈을 이미 확보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작을 하는 것. 제작비를 확보를 하고 판매자까지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 들어가는 것이 요즘에 와가지고의 그 제작 시스템이 변화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작비가 상승을 하고 대형화가 되고 글로벌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을 먼저 받고 판매처를 팔지 않고 확보를 하지 않고 제작을 했다. 나중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팔리지 않는다. 배급을 못한다. 엄청난 손해를 파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제작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제작 시스템의 변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가서 작품이 팔리고 피칭에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의 피칭이 될 수 있는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피칭 주제가 되는 내가 어떤 작품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러한 돈을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피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피칭의 평가 요소가 있어요. 거기서 피칭을 잘하면 거기서 상도 줍니다. 상도 주고 뭐 거기서 상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은 그것이 일단 팔려야 되니까 피칭을 평가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을 주면 상을 주는
받으면은 그 잘 팔리겠죠. 그 피칭에서 상을 주는, 피칭에서 평가하는 요소, 이게 몇 가지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현재는 아이디어. 가장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가 연출을 하느냐?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진 연출자, 또는 그 방송을 만드는 프로덕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연출자나 프로덕션의 명망도 그 두 번째로 평가 요소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예산의 규모와 조달 계획,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방송 효과, 마케팅, 그런 가능성, 이런 거를 종합해서 투자를 하면은 내가 좀 돈을 벌겠다, 이렇게 이익이 예상이 될 때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프로그램 아이디어. 두 번째로는 누가 그걸 만드냐? 연출자나 프로덕션, 또 예산 규모와 조달 계획, 마케팅 전략, 뭐 이 정도가 피칭을 하는 데서 평가받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피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피칭하는 곳에서 콘텐츠 그 페스티벌 흥행을 위해서 우수 프로젝트를 시상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우수한 베스트 피치 선정이 되면은 뭐 상금 형태로 지원금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다큐멘터리 진흥 펀드를 그 지원해주는 그런 작품을 선정하는 이런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는 상금을 준다는데, 상금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원됐다, 그러니까 선정됐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페스티벌 주최 측과 투자자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이 수상을 하게 되면 거의 100%, 95% 이상 100%에 가까운 어떤 그 제작 투자자들이 성공률을 보인다는 것이죠. 투자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상을 받게 되면, 거기서 상을 받으면 이건 우수 작품이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 내가 이거 투자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것을 작품을 미리 선점을 하게 되면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 피칭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와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고, 가장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다큐멘터리 이 주리 무대에서 이 피칭이라고 하는 것, 국제 다큐멘터리 이 페스티벌 마켓에 가가지고 피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일반에는 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방송 플랫폼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이러한 글로벌한 모든 것들이 글로벌하게 되었잖아요. 세계가 지구촌화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 콘텐츠 마켓, 방송 콘텐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의 마켓을 활용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제 한번 방송에서 지금 들여가지고 지가 만들어서 한번 방송을 만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 공동 제작을 통해서 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판매처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우수한 콘텐츠를 내가 제작하거나 확보를 하고 그것을 세계 시장에 내놓는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방송사가 됐든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됐든 간에 이것을 살려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